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현대 염색 2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현대 염색 공예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한국의 염색에서 현대적 섬유 예술과로 확장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의 어떤 진화, 또 전통의 현대화, 재료의 확장, 예술과 산업의 경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별로 보자면 1945년부터 1960년대를 현대 염색공예 기틀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의 접점을 모색하던 시기였습니다. 현대 염색의 태동과 모더니즘의 도입이 된 시기로서 간의 수공업적인 형태의 전통 염색에서 벗어나서 대학 교육을 통한 현대 공예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이고, 또 국전의 영향으로 1960년대부터 이 국전 공예 부분의 염색 작품들이 수상권에 수상을 하면서 예술적 독립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된 염색의 기법으로서는 파라핀을 이용한 납방염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 납방염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틱이라고 하는 테크닉의 한 일과 같은 테크닉들이 우리나라의 염색 기술의 기법의 한 방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또 전체적인 한국 공예가 협회라는 것이 창립되면서 이 회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색을 하는 작가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는 조형적 실험과 공예의 제도화를 통해서 국전을 중심으로 공예가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하였고, 텍스타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섬유산업과 함께 그러한 관심들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1980년대는 섬유예술이라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평면적인 염색에서 벗어나서 입체적이고 거대한 설치 미술로 변모하였고, 염색보다는 섬유 미술, 여러 가지 장르를 포함하는 염색뿐만이 아니라 직조, 자수, 매듭 등 다양한 섬유를 이용한 테크닉들을 합쳐서 섬유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 섬유미술교회가 창립되면서 섬유 비엔날레라고 하는 명칭이 대두되었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연주, 정기적인 전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40여 년간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섬유 작가를 배출하는 하나의 창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1990년대는 전통의 재발견과 천연 염색의 부활이라고 한 큰 거점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갈구, 잊혀졌던 우리나라의 전통 염색 기법 중 쪼겸이나 또는 감을 이용한 발염 등의 기법들이 학문적, 예술적으로 체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모전에서 염색 작품들이 대두되었고, 특히 국제적인 행사로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섬유미술의 확장 속에서 재료의 다른 재료와의 어떤 융합과 또는 공예 자체가 쓰여졌 어떤 쓰임새만을 강조되었던 공예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이 개념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이 천에만 했던 게 아니라 종이라든지 특히 한지 또는 금속 또는 회화 등 타 장르와 결합하였고, 작가의 철학적 메시지가 강조되는 개념 공예라고 하는 것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공예대전이라고 하는 큰 공모전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 26회 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신진 작가로 성장하고 있고, 또 천연염색 분야에서도 한국 천연염색 공모전이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로 들어가면서 염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작품으로서의 어떤 효과도 있지만 우리들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과 또 코리안 공예의 대중화를 통해서 예술로서의 염색이 우리들의 일상 삶이나 또는 패션 등 일상 산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북유럽 스타일에 대응하는 모던 K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기후 환경 변화와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과 결합되어서 또 거기 특히 디지털 테크의 결합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제로 웨이스트 공예, 즉 AI나 디지털 프린팅과 같은 수작업의 공존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1945년부터 2020년대까지를 간략히 훑어보았는데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마련되게 된 작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열이라고 하는 이분은 1940년생인데요. 원산 필수품 공장 또는 덕성군 문화회관 미술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1960년대에 나렴 작품을 주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 목련화로 국전에 입선하였고 1964년 무궁화 벽걸이, 모란, 무궁화라는 그런 국가적인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대상으로 염색으로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매년 국가미술 전람회 출품하였고 8가지 식물성 색소를 개발하여 염색 공예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워낙 오래된 분이고 또 그 작품 자체는 저희들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기록에 그 조선 역대 미술가 편람이라고 하는 그런 조선 백과사전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작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홍익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유광열 교수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염색 공예가 하나가 공예 교육자,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1950년대 염색 공예 분야를 선도하였고 자수작품이 주류였던 1953년 제2회 국전에 염색 작품을 출품하였고 전통 이미지를 탐구하여 납방염 작품을 제작, 한국 현대 염색 공예의 발전에 기여한 1세대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염색의 다양한 기법과 함께 1960년대는 판화 분야를 미술에 편입시켜서 다양한 판화 기법과 유행하던 추상 표현주의 경향을 따랐습니다. 1970년대는 홍익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제식 교육보다는 독일의 바우하우스 교육을 도입하여 염색과 판화의 장르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통섭의 교육, 그리고 단순한 형태와 원색의 대비가 두드러진 한국적 미의식을 원형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디자인 1세대로도 평가되는 분인데요. 이분의 작품을 보면 꽃과 나비라고 하는 이 작품은 천의 날염, 즉 납방염 기법을 한 작품인데요. 1962년 작품입니다. 그래서 생애 내내 한국적 모티브와 아름다움을 조형적으로 실천하고 염색공예 또는 섬유미술, 디자인까지 영향을 미친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작업 역시 납방염이라고 하는 작업의 기법을 주로 남기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남긴 마지막 염색 작품으로 1975년작인데요. 강렬한 색상들을 두껍게 짙은 검정색으로 라인으로 뒤덮고 있으면서 그 가장자리 흰 바탕을 납방염을 납을 바르고 잘게 부수어서 그 속에 염료가 들어가게끔 하는 일종의 크랙 기법을 이용한 과감한 작품의 한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로서는 한국 현대 염색공예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1954년에 국전 입상을 시작으로 현대 염색 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염색의 예술적 지위를 높였던 분입니다. 일종의 처음에는 이분도 서양화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시다 천에 염색하는 테크닉을 하셨는데요. 평면적인 천 위에 서정적인 조형미를 담아내며 공예의 현대화, 기하학적인 추상 문양과 오바트적 요소를 염색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예를 쓰임의 도구에서 시각적 조형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초창기 이분 역시 파라핀 방염 및
현대적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작품의 애를 보면 1956년에 오중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회화적 구성을 염색 기법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태호 교수님의 작품은 여러 가지 새나 이런 산이나 이런 하늘의 어떤 배경들을 단순한 어떤 조형물로 표현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사선의 형태, 즉 선의 형태로 그것을 기획지어서 테프를 바르고 일종의 분무염의 형태, 염료를 뿌려서 색상을 나타내는 그런 분무염의 형태로, 분무염으로 작업을 하셨던 분인데요. 굉장히 색상이 중간 톤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선생님 작품은 2000년의 작품에 들어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작업으로 형태를 바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지는 어떤 구상적인 어떤 새나 꽃의 어떤 이미지는 사라지고 기하학적인 형태들과 함께 그것이 선글과 옵티컬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2004년의 작품인데요. 이건 역시 여러 가지 면과 면이 겹쳐지면서 다양한 색의 밸런스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신자 교수님의 작품인데요.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계시고 초기에는 주로 자수의 염색을 결합한 혼합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에 녹군이라든지 부대자루 등 다양한 재료를 염색하고 뽑고 엮고 붙여서 현대적 추상회화를 연상시킨 작품을 제작하였는데요. 다양한 섬유 매출을 발굴하여 재료 잠재력을 일깨워 독자적인 표현 기법을 적용한 작품으로 한국 섬유예술계의 어떤 이정표를 세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신자 교수님의 50여 년간의 작품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염색 작품을 보자면 1960년대 가죽에다가 염색을 했는데요. 타르 표정이라고 한 작품 역시 가죽에 파라핀을 이용한 납방염으로 크랙과 그 다음에 그 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들을 선으로 묘사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961년의 작품인데 이거 역시 제10회 국전에서 출품되었던 작품으로 자신의 네 자녀와 태양을 표현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꿈을 펼쳐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작품 제작 당시 주변에 냉담한 반응을 접했고 그 심경을 작품에 비추었다고 작품 명제에 그것을 로이로제라고 하는 명제로서의 그것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쇠망에 염료를 묻혀 바탕을 찍고 그 위에 천을 붙이거나 화학섬유로 술을 넣는 등 독자적이고 실험적인 표현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 작품 역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납방염의 테크닉을 볼 수 있는데요. 면에 면사, 모사, 견사, 다양한 실로 염색을 하고 또 그 위에 술을 덧대어서 그 염색이 가지고 있는 평면적인 것들이 새로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납방염이 아닌 호료, 풀이나 또는 밀가루를 이용한 작업인데요. 이 호료를 이용해서 이 호료 자체가 굳으면서 바르고 나서 액체 상태의 호료가 굳으면서 저절로 수분이 증발하면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에 아까 납방염의 크랙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러운 호료의 어떤 갈라짐을 가지고 다양한 색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1979년의 작업이고요. 이어서 납방염의 작품도 1980년대에 많이 이러한 파라핀 염을 했고 자연의 이미지를 작업을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크랙은 아까 앞에서 봤던 작품과는 다르게 직선으로 세로선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납을 바르고 납을 직선으로 여러 번 바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짙은 염료를 가지고 작업을 함으로써 그 자연스러운 어떤 가로선 또는 세로선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순 교수님의 작품 역시 여러 가지 염색
기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특히 염색 기법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도 홀치기 기법을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전통 보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직물 설치 미술을 많이 작업을 하셨고 염색 홀치기 기법을 이용한 염색 작품 이외에 예술과 실용성을 겸비한 섬유공예품, 커튼이나 침대포 등 보자기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작품의 실내로는 가운데는 우리나라 전통의 형태를 프린팅하시고 가장자리는 홀치기 모양으로 놓아서 스프레이 기법으로 또는 담궈서 침염 기법으로 하나의 색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하학적인 형태와 자유로운 구겨짐의 형태가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물들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역시 우단의 홀치기염을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그 실로 선을 꿰맨 다음에 분무염으로 색을 뿌려서 다양한 색상을 냈고 색을 짙고 옅은 그 다음에 이거를 실을 풀었을 때 묶어진 부분들에서 많이 묶은 부분은 색이 염료가 스며들지 않아서 밝아지고 또 많이 노출되었던 부분은 색이 짙어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 무희들이라고 하는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인 작품과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동시에 응용한 작품인데요. 이거는 긴 여정, 휴식이라고 하는 작품에 일종의 그 비학적인 어떤 선과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부분에 선을 묶었을 때 그 자연스럽게 묶여지는 것에서 색의 스며들고 스며들지 않는 덜 스며드는 그런 어떤 농담의 효과를 이용한 그런 작업으로서 의자라든지 또는 생활용품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트 등을 제작하셨던 작업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지 교수님 작품 역시 천연염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고 우리나라의 전통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가 깊으신데요. 이것 또한 더불어서 한국적 색채의 흑치를 보여주고 있고 전통 도상을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하려고 하였고 역시 보자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한 어떤 대명제를 작품과 함께 표현하려고 했던 작업인데 이것은 한박꽃이라고 하는 피어 가죽에 염색을 한 호로 균형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자연의 이미지, 꽃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은 기하학적인 어떤 우리나라 전통 보자기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형태를 금속이라고 하는 동선 속의 보자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1999년에 다양한 보자기, 패치워크의 다양한 조각고의 어떤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다음 거 역시 전통 천연 염색 중에서 쪽을 이용한 청색과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노란빛이 나는 다양한 색상의 황홀이라든지 또는 치자 같은 그런 염색을 한 연한 노란 바탕에 우리나라 당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걸 펼친 당나무 섬유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보자기 시리즈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자기 작품, 이것은 이제 아까 이성순 교수님이 주로 쓰셨던 홀치기 기법, 타이다인이라고 하는 천을 묶어서 그것을 염료에 담가서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그 침염의 기법을 이용한 보자기를 만들고 그 보자기를 벽면에 쳐서 패치워킹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싸서 보자기 설치 작품으로 제시한 김지 교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장현순 교수님 역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염색 작가이고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셨는데요. 영국의 빅토리앤드 알버트 뮤지엄의 국내 작가로 최초로 소장된 작품으로서 주요 전시는 파리 장식미술관, 코리아 나우, 밀라노 트리엔나들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의 작품은 쪼개한 모실을 한 겹씩 쌓거나 입체적인 육면체로 구성한 늘어진 시간이라는 시리즈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염색된 천을 단순한 평면이 아닌 공간과 철학을 담는 매체로 인간의 신체를 육면체에 비유하고 그 속을 비움으로써 동양 철학의 맥락과 선의 마음가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작품은 주로 아바카 섬유를 이용한 접어서 어떤 주름을 나타내는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쪽을 옅게, 짙게 다양한 형태로 염색을 하고 그것을 덕층, 겹겹이 쌓아서 그것들이 갖는 투명성 속에서 여러 겹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그것의 어떤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이건 역시 사유의 공간 파이브라고 2003년 아바카라고 하는 섬유를 쪽 염색한 후에 재봉해서 직육면체라고 하는 어떤 형태 속에 또 그 가운데 직사각형의 이미지를 펴면서 색의 점이 점점점 색이 짙어지고 옅어지는 것의 어떤 의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쪽 염색과 함께 다양한 현대적인 그런 추상적인 어떤 묘사 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깊이 등을 이러한 작업으로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수님은 2008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선보였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 역시 2022년에 청주 한국공예관에서 전시했던 그 움직임의 무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건 아바카 섬유에 쪽염색을 해서 그것들이 마치 하나의 그 커다란 덩어리들이 움직여서 그것의 어떤 이미지들과 그림자와 함께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작업들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이상과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보면은 한국의 현대 염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를 미래를 내다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화학염료를 배제하고 자연에 버려지는 식재료나 한약재 등을 활용한 순환형 공예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단순한 친환경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우연한 색감이 현대에게 정서적인 어떤 치유, 즉 힐링을 제공하는 예술적 도구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일종의 컨버전스. 그래서 전통적인 수작업 염색 작업에서 AI가 생성하는 어떤 패턴이나 디지털 프린팅을 통해 결합하는 시도가 늘고 있고요. 작가의 손맛이 느껴지는 아날로그적인 바탕 위에 디지털 기술로 정교함을 더하는 디지털 크래프트라는 세계 속에서 코리아 공예, 한국의 공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경쟁력을 높이는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과 설치의 확장입니다. 인스텔레이션 아트라고 그래서 일종의 설치 미술로서의 어떤 역할인데 우리의 생활 공간에서도 커튼이라든지 우리 생활하면서 여러 개 벽걸이라지 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우리 생활용품이긴 하지만 하나의 설치 미술의 어떤 요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색이라는 것이 이제 입는 거 우리가 침구류로서 덮는 것이 아니라 벽에 거는 것에서 나아가서 대형 건축 공간을 채우는 몰입형 설치 미술로 변모하고 있고요. 섬유의 투명성과 빛의 투과를 이용한 입체 작업은 관객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염색의 이런 새로운 어떤 확장의 개념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한국의 염색공예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모더니즘에서 시작해서 2020년대 생태적 가치로 진화하였고 미래 전망을 하자면 인공지능 시대의 손의 노동력이 갖는 희소성과 천연염료의 과학적 활용이 한국 염색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섬유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장르가 염색만 있는 게 아니라 직조, 자수, 매듭, 또 다양한 어떤 설치 미술로까지 또는 디지털 미술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